자, 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 개장 직전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죠. 오늘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신대근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거래일 어닝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대를 넘냐 안 넘냐까지 생각했던 시장의 컨센은 아주 비웃듯 영업이익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안 좋을 줄은 알았지만 너무 안 좋았죠. 1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자 주가는 2%대로 하락하며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던 시장을 하락 마감하게 하는 주범이 됐는데요. 자, 조우진 대표님, 실적 발표 바로 전에 바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8만전자와 한 발치 더 멀어진 어제의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설령 이제 그 4분기 영업이익이 4조를 넘을지라도 사실은 8만전자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과제가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어제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원래는 3조 7천억이었는데 어제 발표한 걸 보면 한 컨센서스 대비 24% 정도 낮은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점 무엇이냐면 장 이전에 개장 이전에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전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버텼거든요. 버텼는데 오후에 이제 1시 들어서 이제 그 외국인이 코스피에 대해서 엄청나게 3,500억 정도 매도를 던졌고,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집계를 한 거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한 130만여 정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2.3% 정도 그 종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은 어저께 이제 그 아침,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6시에 이제 장이 마감하는데, 미국 시장 장을 마감하는데, 그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은 M7이라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시총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팡이라고 얘기했던 종목에 엔비디아를 집어넣으면서 M7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어저께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M7에 대한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M7이 그 손실을 갖다가 어저께 이제 하루 시장에 이제 75%를 만회를 했습니다. 만회한 이유는 이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우호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수익이 나왔는데,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것도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뭔가 되게 좀 치명적으로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기관은 이제 삼성생명입니다.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계열사이다 보니까 삼성생명이 이제 그저께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뭐 그 액수가 좀 작긴 하지만 어쨌건 매도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보기엔 삼성전자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만큼 좋지는 않다는 것을 갖다가 그 매도로 이제 알려준 것인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그런 분석이 이제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워낙 삼성전자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 코스피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역할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도 괜찮은데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영업 손실 1조가 났고, 그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수율이 여전히 안 좋다. 그러니까 GA 공정이 세계 최초로 해놨지만 그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저께 이제 전체적인 실적만 나왔지 개별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리서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증권가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파운드리 영업 손실과 시스템 반도체 합치면 1조가 나왔다. 이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어제 그 삼성전자가 2.3% 정도 하락을 한 결과로 귀결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횡보를 하거나 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 보는데, 핵심은 결국 HBM3를 언제 엔비디아 납품할 것이냐, 이게 이제 상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1월은 제가 볼 때 좀 약간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상반기 중에도 언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반등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저께 삼성은 2.3% 떨어졌지만 SK하이닉스는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SK하이닉스가 그 HBM3로 말미암아서 그 작년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래서 작년 말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정확하게 절반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제로 절반이 더 차이가 더 벌어질 텐데, 결국 삼성전자가 HBM3를 언제 엔비디아 납품할 것이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HBM3 그 납품하는 거를 확인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리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확인하고 들어갈 것이고,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점에서 강점 아닙니까? 왜냐면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 적립식으로 넣으셨다가 엔비디아에 납품했다 하면 주가가 점프할 것이고, 그때 더 주식을 다
그 투자 자금을 이렇게 넣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우상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우리 다 같이 믿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의 시선 이제는 실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2월까지 기업들이 4분기 실적 발표하죠. 보통 4분기는 기업들이 일회성 비용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실적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호실적주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하고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4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부터 짚어주시죠. 네, 단연 반도체를 먼저 꼽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밑돈 실적을 어제 발표하긴 했지만 하이닉스는 예상치를 소폭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 손실 규모를 2천억 원대로 보고 있는데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1,000억 원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등 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메모리 판매 가격 인상폭이 가파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4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을 전분기 대비 각각 17%, 25% 인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성전자는 디램과 낸드 가격 각각 13%, 9% 인상에 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장비주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실적 추정치가 제공된 반도체 장비 관련 15개 회사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합산했더니 2,015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LX 세미콘과 하나 마이크론 등의 개선폭이 가팔랐습니다. 자, 그럼 LX 세미콘과 하나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영업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는 적을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호실적이 예상되는 또 다른 업종은 어디에 있나요? 네, 제약 바이오가 있습니다. 최근 2, 3년간 이 고금리 환경이 계속 지속되면서 업황이 좋은 편이 아니었었는데 4분기를 이 변곡점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목 SK 바이오팜인데요. SK 바이오팜은 창사 이래 첫 분기 흑자 달성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도매업자들이 재고를 쌓아뒀다가 비싸게 파는 방법을 택하는 바람에 판가가 비싸진 만큼 그에 따른 높은 리베이트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4분기부터 이 바이오팜이 이런 판매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는 후문입니다. 이 리베이트 비용이 감소하면서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미약품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둘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올겨울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미국 제약사 머크로부터 마일스톤을 수취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방산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인데요. 최근 방산 수출이 꾸준히 이어진 것이 실적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반도체나 이제 장비, 또 방산, 제약 바이오 뭐 이런데 괜찮은 실적을 낼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증권업계에서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까? 네, 앞서 언급한 이 종목들 모두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 실적이 4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또 길게는 2026년까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실적 개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적이 확실한 대형주 중심으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제약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 방산은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꼽힙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도 지금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바이오와 더불어서 방산까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화학주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석유화학주의 침체가 깊어지는 모습이죠. 4분기 실적도 우울할 전망인데 일단 이렇게 부진한 실적 주요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최근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얼굴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올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데 딱 한 업종, 오르지 않은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행하시다가 느끼시겠지만 인근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다 보면은 기름이 작년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네? 이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끝없이 하락하는 정유 화학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유 화학주가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데 한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S오일, 정유주의 대표주죠. 작년 고점, 작년 6월 달에 S오일 같은 경우는
2만 원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입니까? 6만 원까지 내려갔다 어제 종가 6만 7천 원입니다. 반토막 났다는 뜻이죠. 작년에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 반대로 정유화학주들은 거의 반토막,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금호석유화학도 고점 대비 거의 40~50%가 내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유주는 보통 국제 유가하고 많이 연동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제 원유가 어떻습니까? 많이 내려왔죠. 작년에 95, 96달러까지 가면서 뭐 심지어는 몇 년 내로 150달러까지 간다 이런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국제 원유가 얼마죠? 72달러입니다. 그만큼 국제 원유 가격이 내려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니까 정제 마진, 원유에서 판매되는 그 제품 가격의 마진이 축소됐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자,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국제 원유가가 올라갈까요? 그렇게 보는 의견 별로 없습니다. 당분간 국제 원유 가격은 저가권에 움직일 것이다. 즉 경기 위축 등으로 앞으로도 국제 원유 가격이 크게 오를 일이 없다. 이런 전망 때문에 이 정유주들의 주가가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전망이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 갑자기 이제 중동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막 뛰고 뭐 이러죠. 국제 유가가 계속 지금까지도 급등락 해왔고요. 결과적으로 유가의 흐름이 정유주, 석유화학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됩니까? 네. 안타깝게도 우리 각 증권사들이 정유주에 대한 투자 의견, 목표가라 그러죠. TP를 낮추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재작년에 9만 원에서 작년에 저점 5만 원까지 꾸준히 2년 동안 내려가면서 목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꾸준히 내렸습니다. 반대로 저점 5만 원을 잡고 이제 8만 원 목전까지 가니까 삼성전자 목표 주가 어떻게 되던가요?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 주가는 앞으로 갈 주가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정유주에 대한 목표 주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S-오일은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간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는 나빴다. 즉 아까 말씀드린 국제 유가 하락이라든가 정제 마진의 축소로 인해서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개별 종목 1인 포트폴리오는 5% 미만이거든요. 단 한 종목,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뭐든지 5%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 정유주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바로 한두 달 내로 급등을 하진 않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하락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유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은 한 종목 정도, 한 5% 정도는 향후 한 6개월 정도 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투자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4분기 부진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정유화학주들, 그래도 이번에 바닥을 찍을 것이다.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썩 그렇게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찍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개별 기업 이슈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최근 주춤하고 있는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있다.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4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CJ 대한통운인데요. 자, 남인호 소장님,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약진 영향이 이렇게나 큰 겁니까? 네, 그렇죠.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알리가 뭐야? 이런 생각 가지실 분 있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리는 모르시지만 중국의 알리바바는 아시죠? 바로 그 알리바바의 해외 웹이 바로 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했죠. 지금 한국에서 웹 서비스 어떻습니까? 1위가 쿠팡, 2위가 11번가, 3위가 G마켓입니다. 그리고 바로 넘버 4, 4위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작년 7월 달에요. 고객이 그 460만 명이랍니다. 460만 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80%가 증가했다 그래요. 최근에도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그 물량을 누가 이동합니까? 바로 CJ 대한통운이 이동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제로에서 시작해서 넘버 4까지 한국의 웹 서비스에 점유했는데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저도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요. 상품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상품도 있어요. 그 워킹화, 걸어다니는 운동화가 4,000원, 또 뭐 있죠? 슬리퍼는 100원.
이런 초저가 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싼 거야? 하고 여기저기 웹을 이제 탐색을 해보겠죠. 그래서 클릭, 이거 나에게 보내주세요 하면 뭐가 되죠? 바로 그 물동량을 CJ 대한통운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의 주가 어떻습니까? 저점 7만 원에서 요즘 14만 원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100원짜리 슬리퍼는 한 3일 쓰면은 못 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그만한 가치는 뭐 3일 정도의 가치는 있겠죠. 자, 단기간에 CJ 대한통운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뛰긴 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 덕분에 이익 구조는 개선될 것 같은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오늘 처음으로 대한통운 보신 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근에 우리 주가 조정 보이지만 대한통운은 저점 7만 원에서 어제 종가 14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2배가 났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매수 추천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오더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좋아질 것은 거의 명약관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소식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코스피가 주춤한 배경에는 기관의 폭풍 매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좀 전에 전해드렸었죠. 기관은 일주일 만에 국내 증시에서 3조 원어치나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은 지수 하락의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이른바 곧버스 가장 많이 순매수하면서 하락의 연일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신 기자, 기관과 개인이 정반대 매매 행보를 보이고 있죠. 네, 새해 들어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개인과 기관의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관은 지수 하락의 2배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코스닥 200 선물 인버스 2X ETF, 일명 곧버스 ETF를 1,50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같은 이 한 배수 비율로 하락하는 코덱스 인버스도 300억 원 넘게 샀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달 지수가 이 산타랠리로 한 달 만에 15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단기 하락의 무게를 두고 베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개인은 지수 상승의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3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기관과 다르게 개인은 지수가 더 오를 수 있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곧버스나 레버리지 모두 단기 투자에 좀 적합한 상품 아닙니까? 시장 지금 지수 전망 어떻게 보고 있길래 여기에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가요? 네, 시장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지수가 뭐 짧으면 2월 또 3월까지 뭐 코스피가 횡보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좀 관망에 나설 것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1분기 실적에 따라서 낙관적으로 추정된 상장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앞으로 계속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장사들의 그 이듬해 실적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산출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 추정치는 약 180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시장 예상치 110조 원 수준보다 50% 넘게 불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반도체 이익이 올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란 얘기입니다. 만약 1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밑돌면 투자자들은 올해 실적이 과대 추정됐다고 보고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기대치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면 주가는 강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잡힌 실적 전망의 방향이 앞으로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뉴욕 증시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꼭 한국인들이 2배, 3배짜리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배짜리는 좀 심심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 조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잘 알려지다시피 레버리지나 곧버스가 이 단기 투자에 적합한 이유는 이 음의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특히 횡보장에서는 이들 상품에 투자하는 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경고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 첫날 10% 오르고 다음날 10% 내린다고 가정을 할 경우 코스피 200은 원금 대비 약 99%의 금액이 남는 반면 레버리지 ETF는 96%만 남게 됩니다. 이틀 만에 마이너스 4%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건데요.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수록 이런 수익률 격차는 계속해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의 복리 효과를 계좌가 녹는 마법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좌가 녹는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수 변동이 클수록 음의 복리 효과가 커지고 한번 크게 하락하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짧은 기간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곧버스 매집 소식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보죠. 이 베어링 자산운용이 이노션의 주식수를 확대했습니다. 베어링이 300억 원이나 투자를 해 현대차 그룹의 광고 기획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 건데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요 공시를 하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9월에 이제 베어링 자산운용이 이노션에 대해서 신규 대주주로 등재됐다고 그래서 5.03%인가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공시가 나왔고 제가 이제 서희 고뇌에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베어링 자산운용이 추가로 이제 이노션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어링 자산운용이 스스로 봤을 때 뭐 똑같이 지금 시청자분들도 어떤 이렇게 의도랑 초점을 가지고 종목을 갖다가 결정하고 스터디를 한 다음에 매수 매도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베어링 자산운용도 이노션에 대해서 베어링 자산운용 특별히 이제 배당 갖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관이죠. 그럼 이노션을 봤을 때 우리가 5%를 들어간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꾸준히 봤더니 더 늘려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추가로 공시를 한 것이고 우리나라 공시 규정 5에서 10% 사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변동이 있을 때만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베어링 자산운용이 정확하게 1%가 넘으니까 이제 어제 장마감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자산운용이 이노션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베어링 자산운용은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현대기아차의 광고 물량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기아차만 하는 건 아니고 SK하이닉스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베어링 자산 그 정도로 이노션에는 현대기아차의 사세와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현대기아차가 사상 최대의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제 한 5년 만에 기아차는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이노션에 대한 매출도 여전히 사상 최대를 갖다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2024년 어떻게 될 것이냐, 25년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같이 맞물려서 본다면 작년에 현대기아차가 완성차 세계 3위로 이제 안착이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IRE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 전기차에 대응이 늦었다는 현대기아차의 이제 아쉬운 점이지만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문제인 거고 오히려 아쉬운 점을 광고와 마케팅으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노션의 매출에 대한 모멘텀은 더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어링 자산운용이 이노션에도 추가로 매수를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노션이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농심의 광고 기획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불발됐지만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출 상관관계를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